인류의 역사를 한 방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탈세계화의 경향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빠른 속도로 살펴볼게요. 4대 문명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남북한의 경계 뭐죠? 북위 38도선 언저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네 개의 문명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강도 흐르기 때문에 살기가 좋다.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이 있고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인도 문명이 있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라고 하는 게요, 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있었고요. 이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전달받아서 그리스의 에게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 플러스 에게 문명,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각 문명권에서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독교,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해서 이쪽 지역을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지역에는 힌두교, 그 다음에 황하를 중심으로 한 유교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인류가 늘어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황하 문명 이쪽 보시면 뭔가 나라들이 많이 찢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춘추 전국 시대가 일어나는 거고요. 인더스 문명 여기서도 왕국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집트 왕국이 건설되고, 에게 문명은 뒤늦게 그리스를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해서 엄청난 제국이 이미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여기 그리스 본토하고 여기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리스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져서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페르시아를 막아내죠. 예, 그래서 나온 영화가 유명한 300 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를 역관광합니다. 역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인도 근처까지 광활한 제국을 만들게 돼요. 문제는 알렉산더가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면서 시스템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왕이 죽다 보니까 이 왕조는 금방 없어지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의 문화가 이렇게 되면서 전파가 됐겠죠. 예, 그래서 동방 문화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산물이 이 인도의 간다라 지역에서 이쪽에 그리스의 조각이나 여러 가지 예술 방식을 배워서 이게 또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는 간다라 미술 양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이 왕국이 쪼개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발달된 문명이 이쪽 옆 동네인 로마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이쪽 지역 있죠?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고요. 이쪽 지역에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북아프리카 쪽에 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라는 곳이었고요. 이 카르타고가 로마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푸닉 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르타고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고요. 반대로 로마가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력한 통일 제국인 로마 제국이 되면서 유럽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볼까요? 기존의 북아프리카 지역부터 여기 유럽의 거의 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하나로 묶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와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결국에는 공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신약 성서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각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힘을 얻어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항복을 하면서 313년에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 브랜드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즉 카톨릭, 모든 사람의 종교,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때 로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 여기에는 교황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 교황이 계시는 곳이 바티칸 시국, 서울시 같은 시인데 나라예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한 유목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훈족, 이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유명한 게르만족, 지금의 저먼족이죠. 기존의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군인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군인으로 취직하고서 계속 승진하다 보니까 장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있던, 여기는 주로 라틴족이나 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게르만족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여기 로마 교황청이 이쪽 동쪽으로 이사를 가요.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찢어져요. 그래서 이쪽을 서쪽 로마, 이쪽을 동쪽 로마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가 오리지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기는 동방정교라고 스스로를 부르게 되고요. 서로 많은 게르만족이라는 다른 족에 의해서 기존의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쪽 지역을 점령한 게르만족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게르만족, 그때 당시엔 야만족이었죠. 야만족이 이 종교를 믿으려고 하니까 상징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상, 성스러운 상이죠.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좀 믿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동로마에서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게 된다. 그 와중에 지금의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슬람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이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기존의 강력한 기독교 문명권에서 그 옆에 이슬람이라는 문명권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르만족이 넘어와서 이쪽을 거의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야, 로마 제국도 멋있고 종교도 기독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지역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쪼개져 있는 나라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쪼그라들긴 했어도 우리는 로마 제국인 거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의 프랑스가 있고요. 스페인 북부에 카스티아 왕국이 있고 해서 이렇게 게르만족으로 족속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기독교 문명권이 나름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동로마는 동로마 나름대로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의 요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비잔틴 제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강력한 이슬람 문명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보이시죠? 요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이 싸우는 형국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슬람 문명권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옛날에 카르타고 이쪽 지역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다음에 여기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서 여기 스페인 지역 여기까지도 이렇게
점령해서 기독교 문명권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13세기에 가쁜 몽골 제국이 나타납니다. 뭔가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벤트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몽골 제국이 이쪽으로는 고려를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보시면은 여기 비잔틴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기도 거의 점령을 했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동유럽이라고 하는 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공략을 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는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후손들이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게 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부터 드디어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슬람 문명권인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중국하고 인도하고 교류가 쉽게 안 되겠죠.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여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행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아프리카 항로를 이렇게 해서 인도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랑 교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좀 쳐져 있는데 여기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점차적으로 점령하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 중심의 세계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수탈 형식의 무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란히 미주 대륙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땅 따먹기 전쟁에서 어떻게 안 싸우고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교황의 중재를 요청해서 교황이 나눠줘요. 이쪽을 선을 경계로 했을 때 이쪽은 발견하면 포르투갈이 가져가고 이쪽은 발견하면 스페인이 가져가라 라고 해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브라질을 가시면 포르투갈어를 사람들이 쓰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게 되는 중남미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18세기부터 유럽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를 만든다는 것은 본국이 엄청난 부와 권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 18세기에는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수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엄청난 문명적인 진보를 하게 된다.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산업혁명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투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20세기가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으로 이 유럽 나라들끼리 식민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슬픈 역사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민족의 특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바둑판처럼 그냥 마음대로 국경선을 그어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부족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생겨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전쟁이 격화되면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요. 스페인이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힘을 합쳐서 스페인을 꺾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없애고 영국이 거의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가 후발주자로 나서게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게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여기가 통일이 된 거죠. 통일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 식민지들 얘네들이 다 먹고 있었던 거죠. 화가 나요, 안 나요? 얘네들을 상대로 너네 식민지 내놔 이런 식으로 싸움이 격화돼서 1차 대전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는데 소련도 참여를 했는데 그 와중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사상전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이때 영국이 어느 정도까지 식민지를 건설했을까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지역하고 결정적으로 인도를 통째로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판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공산주의 혁명을 마치게 된 소련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주 지역 침략하고 중국의 동부 지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그 와중에도 국민당과 공산당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독일은 히틀러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 유럽 지역을 전체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엑스맨 미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대국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유럽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와중에서 물건 팔고 무기 팔아서 아주 재미를 많이 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유보트가 상선을 공격하고 일본이 태평양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등 이런 고발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미국이 결국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없애고요. 독일 없애고요.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소련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진영이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공산진영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미소냉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사상,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은 여기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쪽에 나토라고 하는 연합을 만들게 된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미국이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라고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소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면 공산화가 되니까 여기에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자. 그래서 특히 독일에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마셜 플랜이고요. 독일이 공산화되면 큰일 나니까요.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역이 과거에 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죠. 여기가 나중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 소련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여기 이 동네가 옛날에 우리 연합국이었는데 미국의 주도권 하에 들어간다는 게 화가 나니까 침공을 하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전쟁이 작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전쟁이었죠. 북한은 공산주의, 그리고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대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기지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또 여기 베트남, 여기서도 똑같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싸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미소냉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바뀌게 되고요. 그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전체 흐름이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미국은 세계화를 하는 것이 당시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모든 자원과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가 점점 교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와중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요. 93년도에는 EU가 탄생하게 되죠. 지금의 유럽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에 영국은 최근에 브렉시트를 하면서 여기 EU에서 이제 탈퇴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세계화의 과거의 흐름에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권에서는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주 큰 힘은 없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싸움은 못 걸지만은 여기 유럽 지역이나 곳곳에 그리고 미국에 테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떨까요?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탈세계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산업들은 탈세계화의 경향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수,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먹고 살기가 사실 어려운 나라잖아요. 수출 주도로 사는 나라인데 지금 탈세계화 현상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힘든 미래를 헤쳐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